교회 장로님이 권한 투자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예배드린 분이었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렇게 5년간 모은 노후 자금 8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1년 뒤 그분은 잠적했고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민사라며 손을 놨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매일 벌어지는 지인 사기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왜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사기가 더 위험한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더 믿을까요? 우리 뇌는 친밀도와 신뢰도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20년 동안 얼굴을 봤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40대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연 1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죠. 목사님도 투자하셨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87명의 교인이 총 43억 원을 투자했어요. 1년간은 약속대로 이자를 줬습니다.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고 추가 투자까지 이어졌죠. 2년 차에 그 집사님은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헛개비였고 돈은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됐어요. 43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2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피해자들끼리도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후기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자를 받았거든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였죠.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들이 법정에서 만났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신앙까지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은 뭐 했을까요? 여기에 지인 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구조의 허점이죠. 우리나라 법은 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사상 사기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에요. 형사 사기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건 범죄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감옥에 가죠. 반면 민사는 돌려줄 생각은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갚는 경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니라 개인 간의 분쟁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인 사기는 더욱 그래요. 보이스피싱은 명백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뺏으려 했으니 녹취록이나 문자 내용만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 반면 지인 사기는 다릅니다. 사업 제안서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심지어 실제 회사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에는 약속대로 이자도 줬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인지 사업 실패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지인 사기로 고소된 사건 중 기소되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70%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 중지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분명히 사기당했는데 경찰은 민사라고 하고 법원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주해버려요.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문제입니다. 민사 판결은 그저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상대방한테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교묘한 수법도 있습니다. 요즘 지인 사기범들은 법의 허점을 정확히 알고 움직여요. 계약서를 만들 때 일부러 애매하게 작성합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소송이 걸려도 이건 투자였고 사업이 실패한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또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파산 신청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법적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돼요. 한 피해자는 5년간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도 이겼어요. 3억 원을 돌려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파산하면서 실제로 받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었으니 오히려 더 손해를 본 셈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게 맞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투자 명목 사기입니다. 앞서 말한 교회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대부분 실제 사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중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는 거죠. 본인도 처음엔 사기칠 생각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동창회도 단골 무대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 중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나타나죠. SNS에는 고급 외제차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 인증샷도 올려요. 동창회에 나와서는 술을 사고 밥을 삽니다.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가 나오죠. 자기는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믿을 만한 동창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몇몇이 소액으로 시작해요. 약속대로 수익이 나옵니다. 믿음이 쌓이면서 금액이 커지죠.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부동산 명목도 많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접근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아는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 지금 땅을 사면 1년 뒤에 2배가 된다. 근데 내 돈이 부족하니 같이 투자하자고요. 실제로 그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문 기사도 나왔죠. 그럼 더 믿게 됩니다.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데요. 문제는 그 땅이 개발 구역에서 살짝 벗어나 있거나 이미 터무니없는 고가에 산 경우입니다. 혹은 애초에 땅을 사지도 않고 그냥 돈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 명목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해요. 아픈 부모님 수술비라거나 사업자금이라는 식으로요. 당장 다음 달에 갚겠다고 합니다. 차용증도 써주죠.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습니다.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요. 그러다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차용증은 있지만 소송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죠. 직장 동료나 선후배 관계도 위험합니다. 회사 선배가 자기는 투자를 잘한다며 같이 하자고 제안해요. 주식이나 코인 또는 해외 선물 거래 같은 거죠. 실제로 초반에는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매일 얼굴을 보잖아요.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가 퇴사하죠. 연락도 안 됩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의 돈은 이미 그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습니다. 더 악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특정 커뮤니티에 잠입합니다. 등산 모임, 골프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단체 같은 곳에 들어와요. 몇 달간 성실하게 활동합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신뢰를 쌓죠. 그리고 서서히 투자 얘기를 꺼냅니다. 같은 모임 사람들이니까 서로 더 믿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그렇게 10명에게서 각각 수천만 원씩 모읍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요인이 작동합니다. 체면 때문이에요.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안 해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도주 준비를 합니다. 관계도 문제입니다. 고소를 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나쁜 사람으로 찍혀요. 교회에서 같은 교인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례도 많습니다. 희망 고문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가끔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요.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고 약속하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 고소하면 정말 관계가 끝나버리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돈도 받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받을 확률은 점점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당했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거래에서는 남처럼 대하라는 점입니다. 20년 직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어요. 투자나 대출을 요청받으면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 해요. 구두 약속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금액, 이자, 상환 기일, 담보물이 명시돼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안 돼요. 투자라면 사업 계획서를 받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세요. 불쾌해하면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사업가라면 투자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대여라면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이 가장 확실하죠.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까지 해야 안전해요. 차용증만 믿으면 안 됩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전 재산을 걸면 안 됩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만 빌려주거나 투자하세요. 은퇴 자금이나 자녀 교육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나눠서 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약속대로 상환하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주는 거죠. 처음부터 큰 돈을 주면 상대방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요. 수익률도 의심해야 합니다. 연 15%나 20% 같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99% 사기라고 봐야 해요. 은행 금리가 5% 안팎인 시대에 그렇게 높은 수익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이 왜 남한테 투자를 권하겠어요? 본인이 대출받아서라도 할 겁니다. 남한테 투자를 권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위험을 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거나 기회가 곧 사라진다는 식의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다른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하세요. 혹시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놓친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밀로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의심해야 해요. 정상적인 투자나 사업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약 이미 돈을 주고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모든 대화 내역을 저장하세요.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이메일 전부 다요. 계약서나 영수증도 당연히 챙기고요. 송금 내역도 중요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서 보관하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체국에서 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재판할 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조회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재산을 팔아서 도망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였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망행위의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부도난 회사인데 정상 운영 중이라고 속였다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는 식의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 명이 피해를 봤다면 공동으로 고소하는 게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경찰과 검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니까요. 민사소송도 방법입니다.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민사로는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와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 사건 재판을 이용하세요. 3천만 원 이하는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정말로 재산이 없을 때죠. 이럴 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세요. 법원에서 상대방을 불러서 재산 상황을 신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 신고를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도 정말 재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솔직히 일반인이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하니까 활용하세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착수금 없이 성공 보수만 받는 조건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법과 대응법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방입니다. 이미 당하고 나면 돈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통계가 말해주죠. 95%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인 사기는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SNS를 적극 활용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을 과시하면서 접근합니다. 가짜 명품 사진이나 렌트카 사진을 올려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죠. 유튜브나 블로그도 이용합니다. 투자 전문가인 척하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그중 일부를 타깃으로 삼아요.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하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코인 투자나 해외 선물 거래 같은 어려운 분야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속이기 쉽거든요. 실제로는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돈만 가로채는 거죠. 가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돈이 불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와 결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더 믿게 되니까요.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설마 사기겠어? 하고 방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가 형성돼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서로 원망하게 되죠.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이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고 투자 경험은 적으니까요. 건강 관련 상품이나 연금 관련 투자로 접근합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효도 관광이나 무료 건강검진 같은 걸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 투자를 권유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투자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죠. 청년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걸 노리는 겁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거나 부업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요. 대학 선후배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 준비생한테는 일자리를 미끼로 접근하기도 해요. 먼저 돈을 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죠. 돈을 내고 나면 연락이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연령대가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냉정해야 해요. 정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 때문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비즈니스처럼 명확하게 하는 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고 이자도 제대로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애매하게 시작한 관계는 결국 나쁘게 끝나요. 차라리 빌려주지 않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라면 처음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안 갚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관계도 안 망가지죠. 반면 꼭 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특히 생활비나 급한 돈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사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집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관계도 나빠집니다. 배우자한테 숨기고 투자했다가 들키면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죠. 심한 경우 이혼까지 갑니다. 자녀 교육비를 날리면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에 괴로워해요.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지인 사기로 인한 자살 시도가 80건 이상 보고됐어요. 이 중 이상명 이상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있다면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었냐거나 왜 조심하지 않았냐는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에요.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주고 법률 상담을 권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인 사기의 무서운 실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거래는 계약서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의심하세요. 담보 없는 큰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피해를 봤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인이 모르는 사람이라 신고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인 사기는
아는 사람이라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죠. 바로 이 점을 사기꾼들이 노리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체면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갑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그리고 더 소중한 마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